사실에 기반한 지식이 과학 지식이다. 이 관측 자체가 그냥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갖고 과학을 하냐,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측 사실이라고 우기는 것도 이론이 포함된 가설일 수밖에 없다. 이 관측을 어떻게 믿는가 점점 걱정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관측 결과에서 탐지해낸 그 규칙성을 일반화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나? 그 판단을 결국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이 옳다는 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절망하실 것 같습니다. 이 1강, 2강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한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낙관적으로 이 과학이 어떻게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을 얻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첫째, 측정이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에서 많은 관측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이 관측이란 걸 더 정밀하게 한 게 측정이죠. 정말 현대 과학의 본질을 논할 때는 빠질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이 우리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거를 측정하려고 하죠. 뭐 시간, 길이, 무게, 온도 그런 기본 물리량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제, 사회생활에 아주 여러 면, 뭐 주가지수, 인플레, 평균 수명, 출산율, 사망률, 이혼율, 뭐 야구 선수의 타율, 무슨 그런 끝없는 통계 자료가 그냥 우리를 공격하듯이 막 닥쳐오는데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에서든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어디가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종종 그렇게 물어보는 게 1부터 10까지 스케일에서 어느 정도 아프냐? 그럼 저는 그게 무슨 기준으로 그걸 얘기하라는 건지. 그래서 항상 이제 5나 6이라고 얘기하고 마는데 하다못해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것까지 요즘 수량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탄의 행복 지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히말라야 지방에 있는 나라, 조그만 나라 부탄, 거기는 이 왕이 아주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국민총생산 GNP 대신 GNH라는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Gross National Happiness. 그래가지고 국책의 이제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정말 계산을 해냅니다. 또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우세인 볼트 그 자메이카의 선수가 100m를 9.72초에 뛰었다고 하죠. 그걸 왜 0.01초까지 재가지고 인간들은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가 뭐고 그 중요성이 뭐고. 아마 이거를 우리나라 이조 시대 조상들한테 이해했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행태일 겁니다. 아니 왜 점잖은 사람을 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막 숨 넘어가도록 뛰어서 그 시간을 재서 학교 가면 막 다 사람마다 너는 100m 몇 초 그거 명단표 만들어 놓고 저는 참 싫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뛰면 막 18초 뭐 정말 초등학교 때 18초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마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본다면 정말 인간은 이상한 종족이다. 그렇게 참 생각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또 정말 정밀한 측정을 하죠. 우리가 항상 이 환경 논의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ppm, 뭐 아황산 가스가 몇 ppm이니 나오죠.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단위인데요. 그걸 측정해내고 있습니다. 또 더한 거는 이 광속, 빛의 속도는 2억 9,979만 2,458m 1초에 그걸 측정했는데 그게 너무 자신이 있어갖고 이제 물리학자들은 빛의 속도는 아예 저 숫자인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 현대과학에서 정밀 측정이란 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집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측정에 그럼 철학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제가 이제 과학 철학계 내에서 뭐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저랑 몇 명 이제 마음이 맞는 학자들이 근래에 이제 과학 철학에서 측정을 열심히 보고 연구해야 된다, 그런 바람을 좀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2강에서 관측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심을 제기했지만 정확히 측정한 결과라면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론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측정 결과는 수치로 딱 나와버리면 확실하지 않은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정확히 뭔가, 그런 거는 토론도 해볼 수 있겠지만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측정된 결과니까 뭐 의심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확실한 건 또 모르더라도 아무튼 정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또 이제 가장 훌륭한 과학 이론들은 수학으로 푸는데 아무리 뭐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자연을 그렇게 기술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걸 받쳐주는 이 수량화된 관측, 즉 측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의 이 유명한 물리학자 켈빈, 이 켈빈 경입니다. 나중에 귀족으로 돼가지고, 근데 원래 진짜 이름은 윌리엄 톰슨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이 양반 얘기를 다 하자면 1시간이 다 갈 거고요. 만 10살 때 글래스고우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22세에 그 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 자리를 53년 동안 꽉 잡고 많은 공헌을 하고 업적을 이룬 분인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 하는 사람은 다 잘 아는 절대 온도 있죠. 그거를 몇 도 켈빈,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절대 온도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맨날 말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을 측정해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지식은 참 변변치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측정하지 못하고 논하는 거는 뭐 그 지식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과학적이 되려면 아직 한참 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뭐 켈빈이 누군지 몰라도 이 말을 참 깊이 새겨 듣고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측정 광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자연이 이렇게 수량화돼 있다는 거를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철학자가 해드려야 될 말입니다. 자연을 그냥 관찰하면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갖다 붙여야 있는 것이고, 물론 마음대로 붙일 수는 없지만 자연 자체의 숫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이 자연의 숫자를 갖다 붙이는 과정을 제가 수량화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찝어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 그 수량화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맨날 몇 도 주워 삼기는 온도 같은 것도 이 원래 차갑다 뜨겁다 하는 질적 개념이었지, 그게 우리가 수량으로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도를 수량으로 경험한다면 온도계가 필요 없죠. 우리는 그냥 약간 더울 뿐이고, 그럼 뭐 한 22도 될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 22도 될까 하는 거는 온도계를 맨날 보고 숫자를 읽은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지, 우리 경험 자체가 수적인 건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뜨겁다, 차갑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또 뭐 습하다, 건조하다도 있죠. 그거 4가지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걸 다 풀어냈는데 수학적인 개념은 절대 아니었죠. 그랬던 걸 이제 유럽 과학자들이 1600년경부터 온도계를 발명하고 이제 아주 오랜 세월에 걸려서 1800년대 후반에 가서야 수량적 개념으로 아주 정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수입해가지고 썼던 겁니다. 근데 과학의 역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갈수록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량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처음에는 수량이 아니었고 어떻게 수량화됐다는 게 보입니다. 속도, 당연히 숫자라고 생각하죠. 이거 뭐야? 깡통에다가 그냥 자 하나 대놓은 거. 잘 뜯어보면 처음부터 숫자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바다가 녹는 저 깊은 지하실, 건강한 몸의 온도, 물이 항상 같은 온도에서 온다는 거 어떻게 알죠?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속도, 우리가 속도를 생각할 때 당연히 숫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중세 유럽 물리학자들이 이 속도가 숫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속도도 처음에 우리가 그냥 물체를 관찰할 때 빠르다, 느리다, 그거는 질적인 개념이죠. 양적인 개념은 아니고. 근데 우리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속도야 당연히 그 길이 재가지고 거리를 재서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중세 물리학자들은 그 거리와 시간이라는 서로 전혀 다른 양들을 가지고 뭐 하나를 하나 갖고 나눈다든지 그걸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의미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하학을 다 고대 그리스,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얼마인가 그런 거는 나눠서 잘 계산했는데 뭐 길이하고 시간을 그걸 어떻게 나눠요? 비율을 뽑아내요? 그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숫자라는 게 잘 뜯어보면 처음부터 숫자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리스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우량 말씀을 드리겠네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또 그게 좀 국수주의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모든 걸 막 발명하셨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치국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세종대왕이 치국이 발명하셨으니까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박물관에 가서 치국이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깡통에다가 그냥 자 하나 대놓은 거. 그게 무슨 발명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철학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깡통에 잣대 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가 얼마나 왔는가를 측정할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또 그 치국이를 표준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보내가지고 이 통계 자료를 모으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잣대를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늘 많이 왔어, 뭐 조금 왔어 하던 거를 그럼 얼마나 왔는지 이걸 양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처음 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수량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 그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수량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 시간의 진수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뭔가가 지나감, 뭔가가 느껴짐 그런 거지 그 시간을 이렇게 거리처럼 이 수직선에 놓고 잘라가지고 뭐 몇 분 몇 초 하는 거는 정말 철학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그 베르그송은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좋건 싫건 간에 수량화라는 거는 이 과학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요. 그게 대단한 업적이라는 거를 가끔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자연 현상에 그 숫자를 갖다 붙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더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죠. 다시 온도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온도를 좋아하니까. 이 방의 온도가 17도라고 봅시다. 온도계에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뭐가 17개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 온도계에 0이라고 표시한 데서부터
눈금 17개까지 지난 점까지 이 속에 든 액체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 그림만 하나 봐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보셔도 이제 여러분이 왜 측정이라는 게 철학적 문제가 되는지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이 0점은 어떻게 잡았나? 또 1도를 정의하는 눈금 사이의 크기는 어떻게 정했나? 또 이 유리관 안에 넣은 액체 팽창이 온도를 정확히 나타내 준다는 건 또 어떻게 아나? 이렇게 해서 측정 기준을 정립하는 데 대한 의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수량화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러한 측정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정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영도부터 살펴봅시다. 영도가 뭐냐? 우리가 보통 온도계를 보고 생각할 때 섭씨 영도는 물이 어는 온도입니다. 그렇죠? 물이 항상 같은 온도에서 온다는 거 어떻게 알죠? 우리는 온도계가 있으니까 압니다. 온도계 가게에서 사가지고 물 어는데 꽂아보죠. 근데 우리는 온도계가 있지만 온도계 없던 시절에 이 얼음 어는 점을 고정점으로 잡아가지고 온도계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난처하죠. 인간의 감각으로서 만져보고 0도하고 1도를 구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손이 거의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춥다는 느낌밖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유리관에 뭐 액체만 넣어가지고 숫자 아직 붙이기 전에 그런 거를 갖고 그냥 여기저기 찔러봅니다. 물이 얼고 있는 상태. 그러면 항상 같은 점까지 올라온다면 그러면은 이 물이 항상 뭐 숫자로 아직 표현은 못하지만 같은 온도에서 어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사실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냉각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초냉각이란 건 뭐냐면 순수한 물이 0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가졌는데 얼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얼음 조각을 떨어뜨린다든지 또 그냥 꽉 찬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얼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그 유명한 파렌하이트가 1700 거의 20년 정도에 발견을 했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빙점을 온도의 고정점으로 쓴다는 게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적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온도계의 고정점에 대한 역사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정성이라는 거 보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온갖 그럴듯한 고정점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그런 제한을 따서 온도계도 많이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초기에는 이런 온도계가 있었는데 고정점이 2개인데 위에 거는 여름철에 가장 더운 날씨 밑에는 겨울철에 가장 심한 추위. 어느 동네? 자기 동네죠,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이 달랑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또 기발한 온도 스케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높은 점은 바다가 녹는 점. 대강 비슷하죠. 그러나 이 바다에 물이 얼마나 섞여 있고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또 이 사람의 낮은 고정점은 깊은 지하실. 근데 뭐 제주도 가보신 분들, 만장굴에 가보셨으면 생각나죠. 여름에 가면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동굴은 1년 내내 온도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동굴이나 지하실의 온도는 항상 상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고정점으로 잡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명한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녹는 점, 우리랑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혈온이란 걸 썼는데요. 영어로 blood hea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믿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체온이 항상 같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건 또 우리는 그냥 약국에 가서 온도계, 체온계 사다가 꽂아 보니까 아는 거고, 뉴턴은 약국도 없고
뭐 약국은 있었지만 우리 같은 약국은 없었고 체온계란 건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여담 한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뉴턴이라고 표기했는데 요즘 자료를 보면 한국 공식 표준 표기가 뉴턴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누구가 책임자신지 모르겠는데 제발 고쳐주세요.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옛날 존슨 대통령을 존선이라고 하는 거나 맞고요. 아까 윌리엄 톰슨을 톰선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ON이 같이 발음될 때도 있는데 뉴턴은 뉴턴이 물론 의도 아니지만 거기에 가깝고요. 어자는 사실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고 모든 외국어에 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같이 어가 들어가는 사람은 참 외국에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아무리 제대로 얘기해줘도 그걸 발음을 못하고 표기할 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담이고요. 뉴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파렌하이트, 네덜란드 사람, 이게 화씨죠. 파렌하이트를 뭐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가 화씨. 그래서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이 화씨 온도 스케일을 만든 파렌하이트는 이 고정점을 3가지 썼습니다. 제일 낮은 거는 얼음과 물과 소금을 섞은 거. 왜냐하면 소금을 섞으면 빙점이 내려가거든요. 또 중간에는 얼음과 물만 섞은 거. 그 다음에 또 뉴턴과 같이 건강한 몸의 온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체온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파렌하이트가 썼던 그 고정점이 약간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체온보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사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만들어낸 억측이 그 파렌하이트가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시험을 해갖고 그 온도를 정했는데 그때 부인이 좀 열이 났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뭐 이런 후보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철학적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온도계 고정점에 대해 동의를 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리고 많은 싸움을 거쳤는데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가진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여러 고정점 후보들을 내세웠을 때 가진 기준은 그 동굴과 같이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억측은 아니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충 우리의 감각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처음 시작한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기본적 기준을 통과하는 후보는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에 의한 기준만 삼아가지고는 이게 얘기가 더 이상 안 되는데 또 다른 기준들이 있긴 하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1도를 정의하는 눈금은 어떻게 그었는가? 눈금 하나만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정말로 딱 1도씩 올라간다는 거죠. 알 수 있나요? 150년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15분이면 됩니다. 일관성의 기준이라는 게 가장 먼저 이 온도 측정에서 해준 일은 감각 자체를 수정한 일인데요. 여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아주 옛날부터 해온 실험을 우리 제작진들이 재현한 겁니다. 이 물을 3바가지 놓고 한쪽에는 뜨거운 거, 한쪽에는 차가운 거, 그리고 이제 2손을 넣거든요. 그리고 한 30초 있습니다.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꺼내 가지고 중간에 뜨뜻미지근한 물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손은 이 물이 덥다. 그러고 이 손은 이 물이 시원하다. 같은 물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단하고 재밌는 실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감각은 믿을 수 없다. 그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바가지 물을 놓고 2가지 감각이 나와버리니까 그 감각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감을 버리고
아무리 대충 만든 온도계라도 이 체감보다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계를 쓰게 된 건데요. 이 실험은 뭐 집에서도 손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좀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 일관성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또 정밀성이죠. 이 기준으로 봐도 대부분 종류의 온도계는 체감보다 우월합니다. 근데 체감이 아주 예민한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사실 뭐 체감으로 해서 한 2, 3도 차이는 나야 확실히 감지가 되는데 온도계는 대강 아무리 엉터리라도 1도 차이만 나면 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러면 그 1도를 정의하는 눈금은 어떻게 그었는가? 그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 온도계라는 건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 아까 보신 대로 유리관에 액체를 넣어가지고 이제 어느 점이라 할지 뭐 대개는 어느 점입니다. 그렇죠? 어느 점 물이 어느 점을 해서 거기서 얼마나 이 액체가 올라온가 해서 0도로 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 해서 100도로 하고 이제 0도하고 100도 사이에 눈금을 긋죠. 눈금을 긋는다는 거는 그 거리를 딱 반 나눠서 50도로 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균열하게 긋는데 그때 이제 가정하는 거는 눈금 하나만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정말로 딱 1도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 조금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 액체의 팽창량과 그 온도의 상승량이 정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또 그 요즘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수은 같은 것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팽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건 어떻게 알았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거는 어떤 자연 법칙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 액체의 팽창량과 이 온도의 증가량이 정비례한다. 그 법칙이 옳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 문제가 뭐 철학자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좀 탁상공론적인 근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이거는 이 프랑스의 지금까지도 이 가장 이공계에서 알아주는 대학 그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공식 물리학 교과서를 썼던 이 라메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1836년에 낸 그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간단한 방식으로 온도계를 만듭니다. 하나는 물을 채워서 하고 하나는 에틸 알코올, 우리 술에 들어있는 그걸 채워서 하고 하나는 수은을 채웠죠. 근데 이 0도하고 100도에서는 똑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가운데 가니까 뭐 물은 이제 후보도 안 되고요. 근데 알코올하고 수은 사이에 섭씨 6도 차이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온도계가 일상 온도에서 6도 차이 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있으면 안 합니다. 차라리 손 그냥 넣어보는 게 낫지. 그래서 이 19세기 물리학자들이 이거 갖고 굉장히 실용적인 고민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지금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이 문제 다 해결했어 그러거든요. 우리 수은이 열에 의해서 어떻게 팽창하는지 정확히 알아. 그 그래프 그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과학자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는 옛날 과학자들이 알아냈다는 거죠. 지금 사람은 옛날에 어떻게 알아냈는지 기억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과학사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옛날 과학자들께서 어떻게 이걸 훌륭하게 알아내셨을까?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액체가 정말 균일하게 팽창하냐 그 문제를 갖고 150년을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결론도 확실히 안 났습니다. 제가 지금 한 약 15분간 조용히 차근차근히 여러분을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15분이면 됩니다. 그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아주 쉬운 과학을 파헤치는데 맛을 들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학부에서 물리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이제 철학으로 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박사 논문은 양자역학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갖고 철학을 하려니까 좀 고달픈 게, 물론 제가 물리학을 어려운 거 하기도 고달프지만 남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다 그런 걸 설명을 하려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럼 아주 쉬운 거 없을까 해서 온도계 같은 걸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간단한 걸 보니까 아주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문의 방향을 아주 돌리게 된 건데요. 제가 온도계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자역학 같은 거 집어치우고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바보 천치만 아니라면 대강 뭔지 이해하고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온도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온도계 찝어서 어디다 넣어가지고 온도 재서 숫자 읽고 하는 건 알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런 광고를 봤어요. 런던 지하철역에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광고인데, 이 광고 디자인한 사람은 정말 온도계를 정말 너무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여러분들 과학이나 철학 같은 거 잘 안 되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여기 와 계실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죠. 진자 있죠? 추시계가 그럼 해시계와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란 건 해가 정의해 주는 건데 우주의 모든 과정들이 느려집니다. 뉴턴 역학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럼 그 진보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자, 우리가 온도보다도 더 간단한 예를 하나 통해서 생각해 보죠. 이 또 시간 측정의 역사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죠. 아주 고대부터 물시계, 해시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현대적으로 볼 때 그래도 훌륭하다 하는 거는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계라는 거는 실용성이 없지만 그 같은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제 태양을 가지고 시간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매일 12시가 있죠. 정오. 그거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입니다. 그걸 잴 수 있죠. 그래서 낮 12시에서 낮 12시까지를 하루로 딱 정의하고 그걸 이제 24로 나눠서 시간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 시간을 잘 측정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시계가 나왔잖아요. 이 추시계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거는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훌륭한 추시계는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그래갖고 그 정확한 추시계를 만들고 나니까 이 하루의 길이가 계속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가 자전할 뿐 아니라 공전도 하잖아요. 근데 공전 속도는 1년 내내 같은 게 아니라 달라지거든요. 태양 옆에 가면 더 빠르고 멀리 오면 좀 느리고.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합쳐서 나오는 것이 이 12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밝혀냈냐? 추시계를 써서. 근데 추시계가 옳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 추시계는 또 이 갈릴레오가 또 나옵니다. 진자 있죠? 진자가 정규적인 시간을 가지고 흔들린다는 걸 갈릴레오가 처음 이제 말했는데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주 바람이 부는 날이었고 저녁인데 어떤 교회의 문이 좀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옛날에 쓰던 진짜 샹들리어 있죠. 초 꽂아놓은 그 샹들리어가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정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레오는 시계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정규적이란 거 자기 맥박을 이용해서 정규적이다. 뭐 그렇게 알아냈다는 일화가 있는데 아무튼 그게 발달해가지고 이 추시계를 정말 훌륭하게 쓰게 됐고, 근데 이제 추시계가 그럼 해시계와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결국 추시계를 골랐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화를 낸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 시간이란 건 해가 정의해 주는 건데 뭐 이런 기계를 발명해 가지고 해가 틀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고르는 게 참 난감한데,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앙리 포앙카레라는 유명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수학자, 물리학자가 있었죠. 포앙카레 얘기는 시간의 기준은 물론 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뭐 물시계부터 해서 당신의 맥박까지. 그러나 그걸 또 아무거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포앙카레의 주장은 그런 기준을 선택하는 거는 단순함이나 또 그 단순함에서 나오는 편리함, 그걸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순수 과학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편리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과학의 법칙, 물리 법칙이 어떻게 하면 간단한 모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모든 다른 측정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갈릴레오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내 맥박으로 또 심장 뛰는 걸로 시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아마 왕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정의한다면, 내가 흥분을 한다면 이 우주의 모든 과정들이 느려집니다. 그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물리학 법칙들이 아주 웃음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 거고, 이 우리가 뉴턴의 역학 법칙에서 시작한다면 이 진자의 진동이 규칙적이라는 게 이론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거 고생하면서 계산해 본 분들 계실 텐데, 이 흔들리는 각도가 작은 한에서는 거의 규칙적으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진자의 진동이 규칙적인 거라고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거고, 또 진자의 진동이 규칙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뉴턴 역학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뉴턴 역학 수정하기 싫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그걸 수정하게 되면 역학의 기본 법칙이 아주 복잡해져 버리면 과학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 추가 흔들리는 거를 시간의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 또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끄덕끄덕 하셨죠. 이 자전과 공전이 합쳐서 이 해시계는 틀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 이론이 맞아 떨어지고 이론 체계가 단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앙카레는 우리의 측정 기준은 그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그걸 이제 관례주의라고 하죠. 철학 용어로 컨벤셔널리즘 영어로. 근데 이제 또 과학사가 더 진행되면서 이제 뉴턴 역학 법칙도 폐기됐고, 이 추시계를 시간의 기준으로 쓰는 것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뉴턴 역학을 폐기하면 물리학 법칙들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 뉴턴이 다루던 그런 법칙들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뉴턴의 중력 법칙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니 뭐 양자역학 나오면서 이 이론의 단순성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하나 높은 단계에서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 현상적인 거는 복잡해졌지만 이 포앙카레가 20세기 물리학의 발전 과정을 봤다면 아마 잘했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요점은 뭐 간단합니다. 측정이란 힘들다. 그러나 또 좀 더 낙관적인 결론은 그러나 훌륭히 발달돼 왔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 상황을 볼 때 그럼 그 진보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제 논의를 시작한 거는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어내려면 순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걱정으로 시작했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기준이 아예 없는 데서 시작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 인간이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쌓아가는데 우선은 이 감각에 의존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단 감각이 옳다고 가정하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멋진 측정 기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구를 써서 이 감각 자체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발달이 몇 단계고 걸쳐서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시계를 써서 훌륭한 물리학 이론을, 천문학 이론을 만들어서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뉴턴 이론이 나와서 추시계의 이론 기반을 줬고, 추시계를 해서 보니까 해시계가 조금 틀리더라. 대강은 맞지만. 그러면 우리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원점을 수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갖춰진 기준이 아무거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죽습니다. 완벽한 기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냥 있는 걸로 시작해서 탐구를 하면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시작했던 그 원 기준을 수정하고 정제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려받은 기준을 처음 존중하는 걸로 시작하되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이 과학이 진보하는 거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한 진보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수, 그 받아들이진 이미 존재하는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보수하고 또 그러나 더 잘한다는 진보를 융합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 발전도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모도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라 원하실 거고, 그러나 자식이 인정해야 될 거는 내가 시작한 점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을 존중하면서 시작해서 그러나 더 잘해서 그 원점을 이제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회 발전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 처음에 믿고 시작한 전제와 과정들을 단순히 유지하고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 재검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하학적인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나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같은 점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 돌아올 때마다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딱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의 발전을 순환 논리로서 잘못 이해하고,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거 순환 논리인데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그러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잘 뜯어보니까 이 나선형의 발전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의 발전을 이 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 관점이 틀린 건데, 뭐냐면 우리가 지식의 완벽한 정당화라는 그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요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식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또 그 완벽하지 못한 지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발전이라는 과학의 행태를 이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죠. 다음 시간에는 이 과학이 이런 점진적 발전을 넘어서 혁명적인 발전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걸 검토하고 또 이제 그에 따라 나오는 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있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이 다음 시간에 과학혁명이란 주제로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